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그의 요구를 처음으로 한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색한 채로 방 안에 들어가더니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저는 윤미라입니다. 64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집 정리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생활이 10년째 계속됐어요.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딸이 권해서 동네 문화센터 요가 강좌에 등록했거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몸도 마음도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요가 수업 첫날, 저는 맨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저보다 젊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강사님이 파트너 동작을 시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옆 사람과 짝을 이뤘는데 그분이 바로 강도윤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죠. 68세라고 하셨는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퇴직 전엔 군인이었다가 나중엔 사업을 하셨다더라고요.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윤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이야.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도 5년 전 부인을 잃으셨다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죠. 대화가 정말 편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요가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도윤 씨와 만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거든요. 수업 후엔 항상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젊었을 때 이야기, 자녀 이야기, 앞으로의 꿈까지. 3개월쯤 지났을까요? 도윤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라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시지 않을래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도윤 씨, 우리 나이에 무슨. 제가 당황하며 말하자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혼자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도윤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했어요. 아이들 반응도 걱정됐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 더 사랑해보자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64세에 다시 찾아온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도윤 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촐한 예식장에서요. 도윤 씨가 준비한 전원주택으로 신혼여행 대신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은 정말 예뻤어요. 작은 정원이 있고 거실 창문으로는 멀리 산이 보였죠.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도윤 씨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첫날 밤도 참 다정했어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미라야, 고마워라고 속삭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건 둘째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나요? 갑자기 도윤 씨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미라야, 일어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거친 느낌이었죠. 저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대답이 이상했어요. 우리 나이에 하루도 아깝지 않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그냥 애정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미라야, 잠깐 이리 와봐.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 톤이 또 이상했어요. 뭔가 조급하고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윤 씨, 설거지 다 하고 갈게요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그런 식이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도, 저녁 드라마 보고 있을 때도요.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어요. 아, 신혼이니까 그러나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횟수가 너무 많았어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깨우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요. 하루에 대체 몇 번을 그러는 건지 세어볼 정도였어요. 4번, 5번, 때론 6번까지도요. 제가 도윤 씨, 좀 쉬어요라고 하면 미라야, 우리 나이 생각해봐. 언제까지 이럴 수 있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 몸이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했죠. 그런데 도윤 씨는 전혀 피곤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아침 운동도 하고 정원 가꾸기도 하고요. 마치 저만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한 건 도윤 씨 눈빛이었어요. 예전에 요가 수업에서 보던 그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갈급해 보였달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도윤 씨, 우리 좀 천천히 해요라고 말해봤어요. 그런데 도윤 씨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천천히? 미라야,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천천히 해.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주째 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죠. 65세 나이에 이런 게 맞나 싶었어요. 처음엔 설렘이었는데 이젠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답답해졌어요. 밤에 잠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신혼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도윤 씨의 이상한 행동은 집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3주째 되던 날 도윤 씨가 오늘 백화점에 가서 옷이나 사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라니 반가웠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예전에 다정한 도윤 씨 같았거든요. 제게 예쁜 원피스를 골라주고 이거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점심도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도윤 씨가 저를 위해 스테이크를 주문해주고 미라야, 맛있어라고 물으며 챙겨주더라고요. 마치 신혼 초기의 달콤함이 돌아온 것 같았죠. 저는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작됐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도윤 씨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되도록 꽉 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미라야,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더라고요. 도윤 씨,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가에 이상한 미소만 띄고 있었습니다.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15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공원에 차를 세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멀리 산책하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지만 꽤 떨어져 있었어요. 도윤 씨,
여기 왜 왔어요? 라고 물었는데 도윤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악력이 너무 셌어요. 아플 정도였어요. 미라야, 여기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면서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도윤 씨, 무슨 소리예요? 여기는 공원이잖아요.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도윤 씨가 아무도 없잖아. 괜찮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정상인가 싶었죠. 차에서 내리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도윤 씨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우리 둘만의 시간이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 멀리 CCTV가 보였어요. 도윤 씨, CCTV가 있어요. 사람들도 지나다닐 수 있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도윤 씨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계속 났죠. 이게 사랑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애정 표현인가요?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65세 나이에 이런 상황에 처할 줄 몰랐어요. 안 돼요. 도윤 씨,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도윤 씨 얼굴이 확 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왜 안 돼? 우리 부부잖아. 부부가 뭘 못해.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과연 제가 아는 도윤 씨가 맞나 싶었죠. 요가 교실에서 만난 그 다정하고 신사적인 사람이 맞나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집에 가요. 도윤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행히 그때 멀리서 조깅하는 사람이 보였나 봐요. 도윤 씨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알겠어. 집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정말 무서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차창 밖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광기였습니다. 도윤 씨의 눈에서 본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뭔가 병적인 집착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내내 도윤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녁 식사도 조용히 했어요. 평소라면 오늘 쇼핑 즐거웠어. 이런 이야기라도 했을 텐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만 도윤 씨가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면 눈을 피하는 게 아니라 더 똥똥이 바라보더라고요. 도윤 씨, 뭐 할 말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 대신에 갑자기 일어서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미라야, 아까 공원에서 왜 그랬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억눌린 분노 같은 게 섞여 있었죠. 도윤 씨, 그런 곳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도윤 씨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상식? 부부 사이에 무슨 상식이 필요해?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피곤해요. 먼저 들어가겠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려고 일어났는데 도윤 씨가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어디 가려고 그래? 우리 이야기 안 끝났는데. 그때 도윤 씨 눈빛을 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윤 씨, 손 놓아주세요. 아파요. 제가 말하자 그제서야 손을 놨어요. 하지만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미라야, 나 혼자 두지 마. 그 말이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위협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결국 방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고리를 잡고 있으니 밖에서 도윤 씨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미라야, 문 열어. 우리 이야기해야지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도윤 씨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텔레비전 소리인가 싶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람 목소리였어요. 도윤 씨 목소리였죠.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처음엔 전화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상한 신음소리도 섞여 들렸어요. 낮고 거친 소리였어요. 뭔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도 함께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더 이상한 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미라야, 미라야 계속 제 이름을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평상시와 전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면서도 거친 느낌이었죠. 못 견디겠어서 살짝 방문을 열어봤어요. 복도가 어두웠지만 도윤 씨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윤 씨가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온몸을 뒤틀며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미라야, 미라야. 얼굴 표정이 정말 이상했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에 홀린 것 같기도 했어요. 손동작도 이상했고요. 계속 허공을 움켜쥐더라고요. 그때 도윤 씨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쪽을 바라봤죠. 문틈으로 보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그 눈빛은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의 눈빛이었죠. 미라야, 도윤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평상시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어요. 그리고 뭔가 절박한 느낌이었죠.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 같았어요. 저는 무서워서 급하게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정말 도윤 씨가 맞나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윤 씨의 일그러진 얼굴, 거친 신음소리, 그리고 그 무서운 눈빛. 이게 정상적인 남편의 모습인가요? 결혼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걸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 64세에 다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바랐던 새로운 인생인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도윤 씨를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자꾸 외출하려고 했죠. 병원에 가야겠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가야겠어요. 그런 식으로요. 도윤 씨는 처음엔 따라오려고 했어요. 내가 같이 갈까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라고 단호하게 말하니까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다만 그때마다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동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라고 했더니 도윤 씨가 그럼 박노식 씨한테 부탁해서 데려다 달라고 할까라고 하더라고요. 박노식 씨는 도윤 씨가 오랫동안 쓰던 운전기사예요. 6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혼자 운전하는 게 불편하긴 했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장거리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박노식 씨에게 부탁했죠. 노식 씨, 병원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박노식 씨는 항상 조용한 분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분이었죠. 도윤 씨랑 알고 지낸 지 1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부인 때부터 운전을 해줬다고 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 박노식 씨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라고 정중하게 물어봤는데 그날은 뭔가 망설이더라고요. 백미러로 저를 자꾸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노식 씨,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 대신에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사모님, 괜찮으시죠라고 되묻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네,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박노식 씨가 계속 뭔가 말하려다가 참더라고요.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면서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저도 궁금했지만 먼저 묻기는 어색했어요. 병원 진료를 받고 나와서 차에 탔는데 박노식 씨가 시동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냥 운전대를 붙잡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식 씨, 어디 아프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박노식 씨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요즘 힘드시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뭘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노식 씨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마치 뭔가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저는 사장님을 오래 봤습니다. 첫 부인 때부터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박노식 씨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나 싶지만 그러면서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노식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격려해도 쉽게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실 전 부인도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고통이요라고 물었는데 박노식 씨가 더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너무 과하셨어요. 전 부인이 견디기 힘들어 하셨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낮에도 피곤해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똑같았거든요. 정말요라고 물어보니 박노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모님 박노식 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른 여자들이요라고 되물었는데 박노식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러 여자분들이 계셨어요.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요?라고 물어보니 박노식 씨가 더욱 침울해졌어요. 다들 오래 버티지 못하셨어요. 어떤 분은 병원에 실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사라지시기도 하고.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사장님이 너무 집착하시거든요. 한번 마음에 든 여자가 있으면 놓아주질 않으세요라고 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누군가 이미 비극으로 끝낸 길이라는 거요. 전 부인도 다른 여자들도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였어요. 노식 씨,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박노식 씨가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혹시 이번엔 다를까 싶었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박노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도윤 씨의 집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뜻이었죠.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더 심해진다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전 부인은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박노식 씨가 스트레스로 몸이 너무 상하셨어요. 마지막엔 심장이 견디지 못하셨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노식 씨의 고백을 듣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전 부인의 죽음, 다른 여자들의 존재,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그런데 도윤 씨는 오히려 더 다정해졌어요. 마치 제 마음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이요. 미라야, 요즘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척 했어요. 그 가식적인 태도가 더 역겨웠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도윤 씨가 오늘 시내에 볼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핑계를 대고 피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뭔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차는 도윤 씨가 직접 몰았어요. 박노식 씨는 오늘 쉰다고 하더라고요. 시내까지 가는 동안 도윤 씨는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날씨가 참 좋네, 저기 꽃이 예쁘게 피었네, 그런 뻔한 말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대꾸하기 싫었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박노식 씨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제 옆에 앉은 이 사람은 여러 여자들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시내에서 도윤 씨는 은행에 들렀어요.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라고 하면서 혼자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조수석 발밑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휴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청 같은 거였어요. 집어 들어보니 스카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것도 아니고 도윤 씨가 쓸 물건도 아니었거든요. 스카프를 펼쳐보니 붉은색이었어요. 정말 예쁜 빨간색이었죠. 그런데 촉감이 좋더라고요. 비싸 보였어요. 태그를 보니까 명품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살 수 없는 비싼 거였어요. 더 이상한 건 디자인이었어요. 나이 든 여자가 쓸만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목에 두르거나 머리에 매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색깔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요. 그 순간 박노식 씨 말이 떠올랐어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이 스카프가 그 증거인가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다른 여자 것이라면 최근에 도윤 씨 차에 탄 여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스카프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고 젊은 느낌의 향이었죠.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었는데 염색한 머리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도윤 씨에게 정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요. 그것도 젊은 여자가요. 박노식 씨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예요. 도윤 씨가 은행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급하게 스카프를 원래 있던 곳에 놨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요? 차에 탄 도윤 씨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았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업무가 좀 복잡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스카프가 신경 쓰였어요. 발로 살짝 만져보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도윤 씨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가요? 도윤 씨, 오늘 누구 만나셨어요? 라고 슬쩍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라고 되묻더라고요. 약간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했더니 은행 직원하고만 이야기했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스카프가 증거잖아요. 분명 다른 여자와 만났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언제 만났을까요? 제가 외출한 사이에 집에 데려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났을까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박노식 씨 말이 맞았어요. 도윤 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와 결혼하고서도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집착했던 거죠.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 씨가 차에서 뭔가를 찾더라고요. 이상한 애라고 중얼거리면서요. 스카프를 찾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뭘 찾으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붉은 스카프가 떠올랐어요. 작은 스카프 한 장이었지만 그게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였어요. 도윤 씨의 거짓말, 외도, 그리고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모든 걸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노식 씨가 말한 게 다 사실이었어요. 도윤 씨는 지금도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도 집에서 기다리는 바보 같은 존재로요. 붉은 스카프를 발견한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밤잠을 설치며 생각했죠.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계속해야 할까요? 박노식 씨의 고백, 도윤 씨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스카프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도윤 씨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다른 여자들과는 계속 만나고 있었고요.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었어요. 결심을 굳히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64세에 다시 이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주변 시선도 걱정됐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 준비를 했어요. 도윤 씨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오늘 날씨가 좋네라고 혼잣말하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놓았어요. 도윤 씨,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했죠. 도윤 씨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무슨 말?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어요. 여보, 이 결혼 끝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말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요. 도윤 씨는 커피잔을 든 채로 멈춰 있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어요. 화를 낼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이유라도 물어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도윤 씨는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표정도 별로 놀란 것 같지 않았어요. 갑자기 웬 소리야? 목소리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이상했어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계속 고민해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도윤 씨가 한숨을 쉬더니 그래, 내 선택이라면이라고 했어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지라고 덧붙이면서요. 그 말에 정말 당황했어요. 이유는 안 궁금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도윤 씨가 굳이 들어야 할까라고 반문하더라고요. 어차피 내 마음이 떠났으면 이유가 뭔들 소용없잖아. 그 순간 허무감이 밀려왔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렇게 집착하더니 막상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담담할 수 있나요? 마치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요라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도윤 씨는 미라야, 우리 어른답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식탁 위에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저희 결혼은 끝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담담하게요. 그럼 언제까지 정리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급할 것 없지. 천천히 하자고 도윤 씨가 말했어요. 마치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옷가지들, 개인용품들을 챙겼죠.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 2달이 채 안 됐으니까요. 도윤 씨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신문도 읽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를 붙잡으려는 시도도 없었고 화를 내는 일도 없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할 곳 정했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작은 아파트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집착하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뭔가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상관없는 건가요? 그날 밤 각자 방에서 잤어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데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도윤 씨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새벽에 잠깐 깼는데 도윤 씨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제가 알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그 스카프의 주인과 통화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도윤 씨가 협조적이었거든요. 재산 분할도 복잡하지 않게 했어요. 많이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가져온 것들만 챙겼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결된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혼자가 됐어요. 64세에 결혼해서 65세에 이혼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인생이잖아요. 새로 구한 아파트는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에 작은 거실, 그리고 조그만 주방이 전부였어요. 도윤 씨네 전원주택과는 비교가 안 됐죠. 하지만 제게는 천국 같았어요. 제 공간이었거든요. 첫날 밤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경제적으로는 분명 어려워졌어요. 큰 집도 없고 여유로운 생활도 할 수 없게 됐죠. 하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어요. 새벽에 깰 때도 무섭지 않았어요. 누가 저를 깨우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 있었거든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적적했어요. 그래도 뭔가 해야겠다 싶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또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동네를 둘러보다가 노인 복지관을 발견했어요. 복지관에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모여서 뭔가 만들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처음 오시나 봐요라고 직원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라고 대답했어요.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봉사라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떤 봉사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든 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는 거였어요. 간호사 출신이니까 어르신들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봉사 나간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80세 넘으신 할머니 댁에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는데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고맙다, 고마워라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요.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다 멀리 살고 계셔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혈압도 재어드렸어요. 할머니가 웃으실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담당하는 어르신이 더 늘었어요. 5분의 독거 어르신을 돌보게 됐어요. 각자 사연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지만 모두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제가 오면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마리아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어떤 할머니는 제가 만든 반찬을 자랑하며 레시피를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복지관에서 다른 봉사자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을 여인 분, 자식들이 바빠서 외로운 분, 건강이 나빠 일을 그만둔 분들이었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어요.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웃을 일도 많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도윤 씨와 있을 때는 억지로 웃었던 것 같았거든요. 6개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지관에 가고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드리고 오후엔 다른 봉사자분들과 수다를 떨고요. 저녁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경제적으로는 전보다 빠듯했어요. 작은 아파트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아껴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람찼어요. 어르신들이 미라 씨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워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도윤 씨와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붉은 스카프를 발견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 거예요. 진짜 행복은 집착이 아니라 배려 속에서, 돈이 아니라 자유와 보람 속에서 피어나는 거였습니다. 65세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어요. 비록 늦었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